책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주입니다. 뒤로 갈수록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선행지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대부분 이 가치를 알아보거나 이걸 따라하기는 어려울 거야. 자,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전달하는 메시지랑 연관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나와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성경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사람이 편향된 게 제일 위험하거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안 읽을 거야, 안 들을 거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는다는 거지? 한 번 정도로 내가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의아함을 가져볼 수 있잖아. 그죠? 자, 누가복음 6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다시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우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우는 자라는 건 뭔가 내가 애통함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뭔가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분노가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였지만 내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 6.3 이번 지방선거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을 주권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주권자를 깨우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걱정했던 일은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었고, 대통령께서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셨을 뿐인데 지금의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나?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생각해 보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지금 내가 우는 자가 될 정도로 뭔가를 내가 극단적으로 그 억울함이라는 걸 겪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왜? 굳이 내가 왜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굳이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 근데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 뒤로 갈수록 특히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이 억울한 일을 하지 않고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봐봐요. 내가 억울한 일을 한다는 건 뭔가 그 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얘한테 엄청 많이 줬어. 근데 얘는 나한테 안 돌려줘. 근데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을 줬는데 계속 안 돌아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의아함을 넘은 억울함이 느껴지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베풀었던 그 억울함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이 비대칭적인 경험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내가 되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다른 기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여름, 겨울이 되면 이제 교육회사였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의 콘텐츠를 뽑는데 이런 거예요. 그 교육 콘텐츠를 기획한다는 게 사실은 기획자들이 뭔가 기획을 해놓고 따다다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교육의 어떤 기획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 어떤 데이터 사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떨어졌던 일이 사례를 수집하라는 건데, 이 사례를 수집한다는 게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고, 그 지점이라고 하나? 브랜치가 있고, 이 브랜치들 중에서 어디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던져준 거예요. 한마디로 던져주고 한번 찾아봐. 그리고 이 사례를 찾아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회사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규모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팀도 있어. 교육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그리고 방송팀도 있어. 그리고 홍보팀도 있는데, 이런 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나의 팀에서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걸 한 사람한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걸 하려면 여러 부서가 이런 정도의 규모의 교육을 기획하려면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이 고객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방송팀이 함께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광고 콘텐츠, 광고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홍보팀이 여기에 같이 한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획팀이 같이 뭔가 또 협업을 한다거나. 근데 아무 다른 사람들의 개입 없이 나 혼자 그냥 주은숙한테 그냥 던져진 거예요. 주은숙 대리 네가 해봐. 근데 이게 봐봐요. 주은숙이 굉장히 뭔가 이제 업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던져준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이 일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야 쟤한테 던져놓고 일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제가 독박 쓰게 그냥 두자라는 의도로 던져줬는데, 중요한 건 어떤 심정이었냐면 그때 한겨울에 복숭아를 찾는 심정이었어요. 한겨울에 복숭아? 그때 든 생각이 한겨울에 복숭아를 찾으러 갔다가 뱀한테 물렸으면 좋겠다, 딱 이 느낌이었어. 너무 막막한 거야. 근데 어쨌거나 그 일을, 주어진 일을 꾸역꾸역 해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인터뷰를 원래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컨텐츠 뽑아와서 이제 광고 전단지 만들고 뭔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건데, 그때 뭘 들고 갔냐면 집에 있는 그 카메라 있어요. 제 카메라에다가 삼각대도 없어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삼각대를 하나 그때 갑자기 출장 갈 때 빌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출장 갔던 장소가 부산, 익산, 그 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세 군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이 세 군데를 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집에 방문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제 이번에 교육에 실릴 사례로 본인들 스토리가 소개가 되면 여러 팀이 막 이렇게 같이 와서 뭔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혼자 떨렁 나타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터뷰를 그냥 해서 컨텐츠를 원래 뽑으려고 했던 건데 인터뷰를 땄는데 인터뷰가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출장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 너무 좋다고, 이거를 살려서 영상은 영상대로 방송팀에서 편집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자, 전단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이 사례를 세 개를 소개하는 고객 성공 사례 같은 걸 소개해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누구도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세 사람의 고객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달 동안 내가 A4 용지 한 장짜리 페이퍼를 썼어요. 물론 그때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가서 컨펌을 받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긴 했는데, 컨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조사에 대한 잔소리를 한다거나,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컨텐츠가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는 없이 그냥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페이퍼를 써서 드디어 내가 홍보팀에 넘겼어. 근데 홍보팀의 그때 담당자가 입사 동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어? 이거 교육팀에서 보낸 거야? 워싱할 게 없는데? 자, 워싱이라는 건 저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비전문 부서에서 이걸 보내오면 고칠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막 문장의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막 비문이라든지 문장이 엄청 엉망인데, 이 친구는 게다가 문법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봤는데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페이퍼 하나를 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면 그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구나를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얘한테 그냥 던져주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던졌던 그 일이 그때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용 어떤 그런 광고 캠페인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사실은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기반으로 뭘 얻었냐, 내가 생각보다 누군가를 인터뷰를 잘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우연히 이제 위에 있는 다른 분에게 또 그냥 이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학원, 본사 직영 학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인터뷰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그 홍보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원래 학원가가 그렇게 잘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데 신입생이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전체 원생의 20%를 늘렸어요. 그리고 딱 뭘 깨달았냐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 학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 나한테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어. 왜?
내가 학원 주인이 아니잖아. 사실 그 학원에 대해서 저는 셧다운하는 걸 제안했어요. 왜? 아무리 본사 직영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 대비 어떤 그런 수익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내 돈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딱 가서 그 손익 구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셧다운하는 걸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셧다운하는 걸 제안해서 받아들여져. 그러면 사실 난 직업을 잃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직업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이거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였어. 근데 제안을 했는데 되게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거는 이 기업의 CEO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손실이 났다는 리포트, 제가 작성한 그 5장, 6장짜리 리포트를 과연 그 대표에게 전달해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위에 팀장이 일단 그런 제가 생각했던 비겁한 명분을 댔고, 그래서 제가 뭐 생각했냐면, 이렇게 적자 나는 모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이걸 내가 흑자로 돌릴 수 없다. 왜? 학원은 일단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입지가 틀렸거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학원 모델이 입지가 틀렸다는 건 손익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럼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왜? 내가 아무리 직업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손실을 내면서 이 유지하는 비즈니스에 굳이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사를 결정하고 이제 바로 그 해에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때 했던 그 비대칭적인 어떤 그 억울한 경험이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합리적이지 않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업무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업무 지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했던 그게 제 인생에 사실은 가장 굉장히 좋았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인터뷰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학원을 오픈하면서 했던 게 아이들 영상으로 마케팅을 되게 잘했어요. 아이들 뭐 인터뷰, 영어 인터뷰도 했고, 아니면은 아이들 한국말로 인터뷰해서 이제 그런 리뷰 같은 것들을 뭐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학원 앞에 그 영상을 틀어놔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학원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6개월 만에 매출 2배를 찍고 학원이 빠르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뭔가 내가 그 억울할 정도로 뭔가 나를 갈아 넣는 그 경험을 했던 게 사실은 그때 경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억울할 정도의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실력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 자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억울함이 중요한 이유가, 억울함을 겪을 정도로 뭔가 인생에 갈아 넣어봤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내가 내 역할을 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한테 그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 그 기회가 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 여름에 이제 그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서 했던 인터뷰가,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 사실은 팀원들이 막 나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뭔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서포트를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그 업무를 지원해주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그냥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꼭 인내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명, 그때 나랑 나이가 같은 같이 일하는 옆에 동료 한 명이 있었는데, 출장을 갔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참 야박한지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 전화를 받고 사실은 그때 눈물이 날 뻔했어. 아, 내가 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나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했고, 이제 그런 게 다른 누군가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팀에 있다가 본사 직영 학원으로 이동을 했던 게, 그 위에 있는 상사에게 그 부분에 어떤 애썼던 그런 헌신이, 이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학원으로 이동을 한 거고, 사실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 오래 하다가 회사로 들어간 이유가 이게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원했던 거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구나를 회사를 경험하고 사실은 돌아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어떤 신뢰값이 쌓인다고 할까요? 제가 저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저렇게까지 애쓰면서 한다는 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항상 그 보상에 있어서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보상이 늘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상이 딱딱딱 공정한 구조는 뭐 그나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은 정확하지. 근데 아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애쓰는 것만큼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쟤는 내가 봐서 나보다 일도 못하고 나보다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단지 나보다 먼저 들어왔고 나보다 위에 뭐 팀장이야. 그런 이유로 제가 더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정하지 않은 보상을 인생에서 받아봤던 사람들은 원래 인생의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리고 아까 내가 비대칭적인 경험을 얘기했어요. 경험의 비대칭성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보상도 비대칭적이야.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벌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개소리예요. 사랑하는 일을 하면 다만 내가 그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이거를 포기하는 걸 조금 포기에 지연을 시켜줘.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한 1년, 2년, 3년 만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사랑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버틴단 말이야. 그럼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그 억울함을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억울함을 인내하는 기간 동안 운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귀인을 만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운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그때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그 사랑하는 일 자체가 돈까지 보장하고 성공까지 보장하고 존경까지 보장하고 위상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일을 해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다만 내가 좀 사랑하는 일을 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연장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공정하지 않은 보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여기서 인내를 하면 생각하지 못한 기간에 앞에서 내가 받았던 보상이 비대칭적이었던 것처럼 뒤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비대칭적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 내가 뭔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거를 내가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되게 이 보상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고 이 어떤 계산이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척을 해. 근데 본인한테 그 이해관계와 그 보상의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 그러면 바로 그 뭐라고 할까? 보상의 구조가 조금만 달라지면 이거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인생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들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뭔가 세임 페이지인 것처럼 같이 막 으쌰으쌰 하다가 위기가 왔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 밑바닥 본심을 드러낸다는 거.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이 내리막에서 이 사람이 보였던 그 밑바닥 근데 반드시 내리막이 있으면 다음은 오르막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정확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다음 단계 넥스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했어. 근데 사실은 다음에 진짜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 단기 보상과 눈앞에 딱딱딱딱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넣은 노력 대비 결과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법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뒤로 가서 사실은 비선형적인 큰 보상을 얻을 수가 없다. 왜? 그 전에 내 밑바닥이 드러나거든. 자, 그래서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남았는데 내가 무조건 그러면 뭐라 할까 이 억울할 정도의 비대칭적인 경험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내 인생이 잘 풀리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경험을 했어. 근데 경험 자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야. 경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연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어. 저도 퇴사를 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까 비인간적으로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같은 팀에 속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진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남에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피해의식에 쩔어 있다거나 아니면 원망과 분노와 막 후회와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에 쩔어 있는 상태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냐? 내가 관점이 생겨서 박스 밖으로 빠져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야. 아니면 어쩌면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항상 멘토님이 얘기하시는데 to change, you gotta change. 너가 만약에 뭔가를 바꿔보고 싶으면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말씀하시는데 딱 정확해요. 내가 바뀌면 과거에 나를 심지어 해치고 나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마저도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있을 때 같이 있던 그 팀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크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경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전에 찍은 적이 있어요. 관점이 생기면 관점이 생기면 그러니까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빌런과 테이커에게 마저도 감사하게 된다. 근데 그 감사가 정말 얘가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점이 생기면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하지만 파괴하지 못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5년의 시간을 멘토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전의 조은숙은 뭔가 내가 그런 경험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처럼 나도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 사람들 나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대응과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었다면 이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했거나 말았거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은 사실 원래 그 사람의 의도대로 들여다보자면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나에게 줬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극단적인 억울함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의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억울함의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의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극단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내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내가 정의와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억울함의 시간을 안 보내본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비대칭성의 이 결과, 극단적인 비대칭성의 이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이 이득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그 밑바닥에서 벗어나는 구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가난할수록 이기적이야. 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진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거나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쓴다거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밑바닥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제 주변에 자기 힘으로 밑바닥에서 벗어나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보면 다 고객을 섬기기 위해서 극도의 억울함을 겪었던 이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고객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고객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고객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심지어 내 등에 칼을 꽂고, 내가 고객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막 가족까지 희생시키고, 막 내가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막 내 돈까지 투자를 하면서 정말 고객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성공시켰는데 고객한테 오히려 막 내가 소송을 당하고, 이런 이 극단적인 억울함, 극단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진짜 뭐라고 할까, 그 비대칭적인 이 보상의 열매를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내가 과거에 썼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내 현재에 드러난 결과값이고, 내가 지금 쓰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 이게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억울함의 시간을 경험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난 지금 인생이 안 풀리고 있어.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한 수정 없이 미래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없다.